예, 그러면 시장 흐름을 파악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사람 지치게 만드는 네. 전형적인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선물 체크하면서 네. 변동성 보일 것 같다. 아무래도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기에는 좀 이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난주 증시 보니까 뭐 월화수는 뭐 곧잘 뭐 버텼던 것 같고 뭐 목요일 날 월화수가 아니었군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 급락했었고 네. 어제가 좀 반등 나왔었고 지난주 중반 때는 뭐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 뭐 요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 뭐 크게 오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밀리는 것도 없고 그냥 네. 그 자리에 좀 멈춰 있는 느낌이거든요. 또 근데 장중 안에서는 또 다이나믹하니까 네, 이게 네, 참 네. 사람 힘들게 네.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더워서 좀 지치는 것처럼 네. 시장도 좀 더워서 지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표 보시면은요. 뭐 현물 시장에서 뭐 이 매도가 우위를 잡고 이거 외국인 수급만 제가 따로 캡처를 뜬 건데요. 예. 현물 수급에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에서 이건 누가 봐도 매도 우위잖아요. 네. 빨간색 들어온 날은 찔끔 들어오고 네. 파란색 들어온 날은 좀 뭐 두껍게 매도하는 이 날이 다반사니까 아무래도 매도 스탠스 위주에 서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외국인이 뭐 주구장창 계속 팔기만 할 거냐? 그럼 외국인이 뭐 끝도 없이 팔면 지수는 끝도 없이 빠지냐?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걸 쳐다보려고 우리가 선물 시장에 들어가서 수급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한 요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밑에 구간에서는 좀 들어왔다가 세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세게 나갔다가 뭐 이런 식이니까 네. 변동성 구간이긴 하지만 매도 우위 속에 서 있는 변동성 구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도가 좀 이 기조를 잡고,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기조를 잡고 그 기준 내에서 이제 간혹씩 이제 빨간불을 켜는 이런 움직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 시장서부터 한번 보시면 1조 9천억이 하루에 선물 시장에 쏟아져서 들어왔어요. 저때 저거 보고 팀장님 좀 기대하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실망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고 나서 요거 보고 나서 우리가 그랬죠. 실망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그대로 또 메꿔주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야 이거 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1조 3천억 또 쏟아지다가 어제는 또 1조 원 또 받아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 그림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매도 우위 속의 변동성이냐 아니면 매수 우위 속의 변동성이냐. 근데 지금은 매수 우위 속의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200p 밑으로 쏠리는 변동성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간혹 시장이 좀 이 지지부진하다가 뭐 한 번 올라붙었다가 조금 좀 조정받았다가 뭐 이런 식의 그림들을 한동안 예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전과 같은 매도 중심의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3,200p가 깨질 수 있겠구나. 요렇게 가이던스를 일단 잡고 출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중국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참 미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제 뭐 그냥 DT 증시 예를 들면 네. 뭐 허가해 줬단 말이에요. 가지고 우리 국내 이제 그들로 따지면 국내 증시죠. 국내 증시에 들어와서 상장이 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국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집어넣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 본국인 본토에서 본토에서 규제를 얘기를 딱 하니까 결국 다치는 거는 자국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 우리 기준, 그러니까 뭐 자율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미 뭐 소송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사실 처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너무 여러 번 봐왔던 그림들이라 우리는 이제 뭐 반응이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새로운 그림도 아니고 늘상 이러다가 지나고 보면 괜찮더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반면에 야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문제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거 7월 수익률만 비교해서 보면 중국 증시가 유난히 안 좋아요. 네. 사실 중국 증시 안 좋아진 것도 이 부분이 좀 줄을 떼거든요. 네. 근데 최근 보면은 또 어제도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맞아요. 어제는 또 반등 실리죠. 금요일 날 또 뭐 상당 부분 또 그림 또 만들어 주는 듯 했다가 목요일 뭐 금요일 뭐 변동성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뚜렷한 방향성을 못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은 호재는 뭐예요? 제일 좋은 호재 주식시장에서 가격 메리트거든요. 많이 빠진 게 최고의 호재예요. 그러면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뭐 차익 거래를 노리는 이 단발 매수세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생각해줘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그림들도 좀처럼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떼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좀 원달러 향후의 시장을 보실 때 원달러는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40p 빠졌어요. 주가가 40p 빠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30,080점밖에 안 올랐어요. 이거 그럼 뭐 시장에 비해서는 선방했네. 그 정도 빠지면은 뭐 사실 환율은 이거 이상 오르거든요. 네. 뭐 7, 8원 이상 뭐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런 그림들 안 나오더라. 오히려 뭐 주가 빠지는데 뭐 이 환율 시장의 변동이 거의 없더라. 뭐 소폭 원달러가 좀 빠지는 그림까지 나오더라.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받아보는 거고. 뭐 반대로 얘기해서 주가가 막 급등을 튀고 하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변동이 없더라.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세게 시장이 치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갑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환시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8원이 빠지면서 야 그럼 뭐 하나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뭐 또 꽝이고 5원 빠졌다가 5원 오르고 그 전날에는 뭐 4.2원 올랐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환시에서도 원달러가 어느 정도 예전에는 1,120원 단 정도가 기준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새 1,150원 레벨이 기준선이 돼버리는 거고 사실 1,150원 기준선은 좀 과한 얘기고 한 1,140원대가 기준선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다시 원달러가 1,140원 아래로 내려가는 뭐 방향성을 잡으면 시장은 반등할 거고 그렇지 않고 1,150원 단을 이제 기준선으로 아예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1,160원 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3,200피를 좀 위협받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딱 기준선 중심에 와 있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불가피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좀 변동성 구간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뭐 제목에 써져 있는데 이미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앞에는 연준이 서베이를 한 거예요. 연준이 서베이를 해서 이게 봤을 때 시점별로 이때쯤 금리가 얼마쯤 돼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뭐 24년도 12월까지 쳐다볼 필요는 사실 없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내년에 어쩔 거야? 뭐 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야 이거 쉽사리 손대기 어려워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증시 측면으로 봤을 때 밑으로 무너지지 않는 안전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거든요. 근데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옆에 질문은 연준 서베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테이퍼링 신호가 과연 언제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한 9월쯤에 시그널 한번 줄 것 같아요. 9월쯤이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8월이 빠르면 뭐 8월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테이퍼링 시작은 앞으로도 빨라야 연말? 네. 이거 고용지표 제대로 안 나오면 한 2달 정도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테이퍼링하고 타이트닝을 헷갈리면 안 돼요.
테이퍼링은 시중에 푸는 돈 속도를 줄여내는 게 테이퍼링이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시중에서 돈 빨아들이는 거, 그건 타이트닝입니다. 네. 둘이는 엄밀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 연준 서베이 질문이 테이퍼링 그럼 한 번 시작되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라는 거였거든요. 네. 한 1년 가더라. 한 1년 가면 6주에 한 번씩 FOMC가 열리니까 매번 올리진 않을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금리 단을 올려서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것처럼 24년도 말 정도 됐을 때 1.5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금리와 비교했을 때 1.5면은 여전히 완화적인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연준이 발표할 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겁낼 것도 없고 이미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상당 부분 알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 이 연준 서베이 질문이 인플레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준 말대로 정말 일시적일까요? 아니면은 이건 추세적인 걸까요? 여기 물어보니까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연준 시각에 크게 맞서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밑바탕을 깔 때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연준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시장에다가 거의 협박성 멘트를 날리고 이런 시점이 위험한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을 계속 내주고 있고 시장이 혹시나 우려할까 봐 테이퍼링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밑으로 무너지는 변동성은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고 간혹 좀 밑으로 변동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래쪽으로 방향을 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앞에서 봤었던 선물시장 쪽에서 확연한 시그널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가격 매력이라는 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 기대값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참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팀장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다만 또 문득 드는 생각은 그래 미국 잘 나가고 있고 중국 주식 반등한다고 하고 원달러 환율 1155원까지 갔다가 어쨌거나 한 50원대까지 떨어졌고 악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럴 거면 더 올라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시장은 지지부진하니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종목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해외에서 어떤 종목 선정 힌트를 얻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요즘 해외 주식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우리 딸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아마존이 뭐 하는 회사야? 몇 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이요. 뉴스를 같이 보니까 뉴스 보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존이 뭐 하는 회사야? 안 하는 거 없죠. 사실 마땅히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놓고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아마존 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인터넷 상거래잖아요. 네. 인터넷 상거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쟤네 안 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문어발 다 뻗쳐져 있는 대표적 기업이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반응 보셨겠습니다만 주가가 7%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라도 알고 맞아야죠. 어닝이 안 나왔냐? 아니에요. 어닝은 기대치보다 잘 나왔어요. 네.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뭐예요? 매출 가이던스를 못 맞춘 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깥에 셧다운 되니까 바깥에 못 돌아다녀. 그럼 안에서 뭐 했겠어?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온라인 주문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주가 막 타고 올라가고 실제로 아마존 매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셧다운을 풀었잖아요. 네. 다시 마스크 쓰세요라고 권고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는 현격한 차이거든요. 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돈은 잘 벌었는데 야 매출 가이던스를 못 채워. 야 이게 바깥에 셧다운을 풀어내니까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구나.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주문하던 액수들이 기대치를 못 맞추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이게 코로나 특수를 타고 이제 기저효과를 아는 상태에서 실적이 올라온 것들이 이게 지속되지 않겠구나. 네. 라는 부분에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전 이 뉴스를 딱 보자마자 아, 월요일날 네이버 카카오 반응 나오면 어쩌지라는 우려감서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뚜껑 열어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뭐 밑으로 쏟아지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카카오 얼마나 무서운 시세였어요. 네. 카카오하고 네이버 괴리차 벌어진 거 보고 저희가 네이버를 골라서 네이버가 또 이 점핑을 뛰는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오곤 있었는데 이것서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뚜껑 여니까 그쪽에 반응 안 나왔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쏠렸어요. 아, 네. 네. 그 그림 보고 아 그래 그럼 코로나 특수 타고 올라왔었던 성장주들이 유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번뜩이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뭐? 가격 메리트.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주가만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쪽으로 일단 좀 사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들이 해외에서 찾는 아이디어들이 될 거라는 거죠. 다음 그림 하나 보면 볼kswagen 그룹인데 볼kswagen에서 돈 누가 벌어주는지 보시면 돼요. 이제 볼kswagen 그룹에서 이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브랜드별 영업이익 비중인데요. 네. 일단 아우디가 많이 벌어주죠. 네. 그 포르쉐가 이 정도 벌어주고 있어요. 아우디하고 포르쉐하고 요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전기차. 네. 예. 아 포르쉐도 전기차 나와요? 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꽤 왜 우리 포르쉐 하면은 그 남자의 슈퍼카니까, 예. 남자의 그 우렁찬 뭐 엔진 소리 뭐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용한 전기차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 근데 이게 또 굉장한 뭐 시장 호응을 얻고 있어요. 아우디도 요즘 뭐 후발주자였지만 전기차 쪽에서 뭐 상당한 부각도 나타내고 있죠. 이런 쪽에서 그림들 만들어내다 보니까 볼kswagen 실적에서 딱 뭐 그대로 나오는데 컨센을 크게 상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림들이 단기에 끝일 거냐? 이게 작년 얘기고 올해는 다를 거냐? 안 그럴 거라. 그거 아닌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뉴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테슬라가 지금 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과거에는 돈 못 벌던 때는 옛날 얘기고요. 뭐 4%단, 5%단 나오다가 이제는 뭐 이 정도 나와요. 이게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8% 영업이익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에서 웬만한 브랜드 이상 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거를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전기차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 하나만 얘기해봐요라고 얘기하면 다들 테슬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 올해 당장 끝날 그림이냐? 아닐 거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갈 그림일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야죠. 그럼 우리가 과연 아우디에서 뽑는 뭐 전기차, 포르쉐에서 뽑는 전기차만큼 현대기아가 브랜드 네이밍을 가질 거냐? 아, 뭐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는 있잖아요. 네.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들은 우리가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2차 전지 중에서 소재주 다 날라갔고 진짜 뭐 2차 전지 아직까지 못 산 사람이면 SDI라도 사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해서 SDI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그림들 계속 이어가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 무라타 일본 증시의 무라타를 보면 무라타 실적이 뭐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뭐 증가했어요. 뭐 어닝 가이던스가 뭐 계속 올라가요. 뭐 이 대표적인 이 품목이 이제 MLCC인데 MLCC 신규 수주 뭐 방향성 보세요. 뭐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 호조를 보였죠. 그럼 와 뭐 무라타 잘하네.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할 게 아니고 국내에 똑같은 기업이 있어요. 생각나는 기업 대표적인 거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전기. 네, 삼성전기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뭐 10% 이상 상회했고 뭐 가이던스 계속 높여가고 있고 계속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에 전기차하고 또 묶어서 생각해 보면 뭐 차량 전장화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어마무시하게
MLCC 수요가 높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 매력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해외 주식에서 찾는 우리 국내 주식 힌트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끝에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 아시아나항공 바구니가 비어 있을 테니까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채워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갔어요. 오히려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좀 낫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난주 시장 만만치 않았잖아요. 대한항공은 사실 만만치 않음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대신 아시아나는 뭐 분명히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입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네. 기관들 수급이 비어있다. 오랜 기간에 거래 정지가 풀리고 이제 거래가 재개됐다. 그럼 바구니가 비어있으니까 무언가 채울 거다. 그런 아이디어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단기 슈팅의 가능성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 뭐 시장에서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네. 시장에서 지금 뭐 포트폴리오 수익률 쌓기 만만치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로 단발성 매매들을 좀 이어가는 흐름들을 한동안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삼성 SDI와 삼성 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매력도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죠.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